Pemerintah Korea Selatan meminta Indonesia untuk mengklarifikasi posisinya mengenai pesawat tempur KF-21 Boramai. Dan saat ini pemerintah Korea Selatan juga sedang mendiskusikan prosedur akuisisi dengan Filipina. 대한민국 군사무기 중 단연 최고의 역적으로 꼽히는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급 간부 회의까지 진행되면서 도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는 놀랍게도 필리핀이었는데요. KF-21 사업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아닌 필리핀이 사실상 KF-21의 첫 번째 수출 고객, 즉 1호기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숨겨진 반전이 드러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마저도 충격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지난 10월 30일 필리핀 현지 및 뉴스의 군사 매체에서 필리핀 공군 대표단과 조달청 관계자는 카이 대표와 만나 KF-21에 대한 기술 사양, 자금 조달 옵션, 지원 및 유지 보수, 현지 조립 라인에 대한 논의를 거치며 도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 도입 대수는 12대에서 최대 24대이며 이미 통과된 호라이즌3 현대화 사업 예산안을 통해 남중국해의 안보를 지킬 첨단 다목적 전투기 MRF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바이퍼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으나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완전 상황이 뒤바뀌게 되어 KF-21이 단독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견적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20대 F-16 바이퍼에 대한 총 프로그램 코스트를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4천억을 불렀는데요. 이는 필리핀이 측정한 사업 예산 11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감당 불가능한 금액으로 필리핀은 듣는 순간 멘붕에 빠진 것이죠. 미국이 보낸 견적서가 비쌌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전투기는 제작사인 4기업이 직접 세일즈하지 않는데요. 대외 군사 판매라는 FMS를 통해 미 국방부가 정부 보증, 대리구매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주체가 정부인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만 3.2%인데 이것만으로도 2,300억에 달합니다. 특히 향후 30년간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고정 지출로 포함시켜버리는데 여기에는 AIM-120 람람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제2담 정밀폭탄 등 천문학적인 무장 패키지는 물론 에이사 레이더, 예비 모듈과 심지어 예비 엔진까지 포함된 최대치의 과도한 예비 부품, 즉 골드 플레이팅이 포함되죠. 또한 미국 본토에서의 훈련과 시뮬레이터 설치 비용 같은 지원 비용에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되는 순간 대당 도입 단가는 3,700억에 달하게 됩니다. 예산이 한정된 필리핀은 견적서를 본 즉시 F-16 바이퍼의 도입을 포기하고 절박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KF-21인 것이죠. KF-21의 순수 기체 가격은 7천만 달러, 980억으로 워낙 약세인 현재에도 1,000억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폴란드에서 증명된 한국산 무기의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 및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거기다 거품 뺀 인프라 시설 구축 비용까지 가격 대비 최고의 선택임이 틀림없죠. KF-21의 예상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1,500억에서 1,800억 수준으로 F-16 바이퍼 대비 50에서 70% 저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이 겪은 미국의 FMS 횡포가 사실 우리 KF-21이 개발된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공군 역시 지난 수십 년간 바로 그 FMS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KF-21 보람에는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태어난 생존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제품 견적서뿐만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전투기들의 유지비 청구서 역시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불러 도입국을 종종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운용 중인 F-15K 59대의 에이사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무려 4조 5,600억이 쓰였는데 대당 770억에 달합니다. KF-21 신규 기체 가격에 육박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인 것이죠. 그냥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인데 더 굴욕적인 것은 창정비를 위해 우리 전투기를 일본이나 호주까지 보내야 했던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종속 역시 피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국산 정밀유도 포탄 KGB를 우리가 돈 주고 산 KF-16에 장착할 때에 소스 코드를 얻기 위해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 수백억 원의 통합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절박함과 필리핀의 좌절이 공통 분모로 만나 KF-21 도입이라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딱 맞는데요. 같은 동남아의 섬나라이자 도서국가이며 해상패권 경쟁국인 필리핀이 이름뿐이지만 어쨌든 공동개발국인 자기들보다 먼저 KF-21이라는 4.5세대 다이아몬드 익형 스텔스 설계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대놓고 KF-21 분담금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일종의 꼽을 주기도 했는데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프라보어 대통령은 곧바로 이런 사안은 민감한 논쟁이 될 수 있기에 이후 비공개 세션에서 하자며 화들짝 화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이제는 습관처럼 미루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 여포를 해결하기는커녕 KF-21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도박까지 감행했는데요. 바로 중국산 젠10C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 나라의 전투기를 쇼핑하듯 구매한 인도네시아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장비 및 기술이 들어간 KF-21을 공동개발국이라는 인니가 전략적 조선국인 중국의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파트너에 대한 배신인 것이죠. 인니에게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캐차, 즉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법이라는 지뢰를 정면으로 밟는 자충수라는 점입니다. 캐차는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에 미국이 2차 제재를 가하는 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 법 때문에 러시아 수호의 35 도입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데 만약 젠10C를 도입하면 KF-21 사업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은 물론 미국산 F-15 도입과 기존 F-16 편대의 부품 수급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젠10 쇼핑으로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도 확증되었는데 그들은 분담금을 미납하면서도 프랑스 라팔 42대, 터키 칸 48대 구매 계약까지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의가 없는 것이었죠. 한편 인니의 젠10 구매에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레이킹 디펜스는 인도네시아 젠10 구매는 성능과 무관한 인니의 지정학적 행보라고 꼬집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유한 그레이엄 선임 분석가는 인도네시아가 뚜렷한 지침 전략 없이 국제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다방향 외교를 알리는 것에만 몰두하며 한 외국 파트너십에서 다음 파트너십으로 그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자국 매체인 존나 자카르타 역시 이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젠10 도입은 인도네시아의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군수체계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본 1위 기사에 등극하며 자국민의 우려를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필리핀은 합리적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왔습니다. 미국 FMS의 비싼 가격에 좌절했지만 그들은 이미 K방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KF-21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12대로 남부 마라의 반군 소탕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카이의 기치 성능과 신속한 후속 지원은 이미 온몸으로 느꼈고 100% 만족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위협에 맞서 미국 무기만 고집하고 있지 않는데 인도로부터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한국으로부터 호세 리잘급 최신 호위함을 도입하며 오직 가성비와 실전 성능만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혼돈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F-16, 수호이 2종, 라팔, KF-21, 칸, 젠10C라는 무려 6개국 7종 전투기에 근본 없는 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정비 생태계와 부품 라인을 따로 개별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재앙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뿐입니다. 한편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남중국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위협하는 중국의 주력 전투기는 바로 젠10C입니다. 특히 이 젠10C는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파키스탄 공군 소속으로 인도 공군의 라팔을 격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 이른바 라팔 쇼크 이후 기세가 아주 등등한데요. 라팔이 젠10C에 격추당했던 건 1대1 성능이 아닌 전술적 패배였습니다. 인도는 프랑스, 이스라엘, 러시아 시스템이 뒤섞여 데이터 링크가 마비된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산 젠10C와 중국산 조기 경보기가 완벽히 연동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젠10C는 160km 밖에서 조기 경보기의 눈으로 라팔을 먼저 보고 장거리 PL-15E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인도 파일럿은 자신이 탐지된지도 모르고 당한 것이죠. 그럼 젠10이 KF-21과 교전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가 당한 그 전술은 KF-21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KF-21은 라팔과 젠10C와는 태생부터가 다른 사실상 5세대 기술을 품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라팔이 조기 경보기에 탐지당했던 요인은 외형에서 알 수 있듯 RCS 값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은 기체 형상 자체가 스텔스, 즉 저피탐 설계인데요. 젠10C의 조기 경보기는 KF-21이 턱 밑까지 접근할 때에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매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KF-21의 센서 융합이 중국의 재밍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젠10C가 전자전으로 레이더를 마비시킨다 해도 KF-21은 레이더를 끄고도 IRST, 즉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라는 제2의 눈을 가동해 젠10C 엔진이 내뿜는 열을 조용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젠10 도박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며 스스로 군수지옥과 기술적 종속 그리고 예산 남발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반면 필리핀은 실리적 접근을 통해 FMS의 악몽을 피하고 KF-21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필리핀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족쇄가 K방산의 걸작인 KF-21을 탄생시켰고 이제 신뢰라는 이름으로 첫 고객을 만나 남중국해의 하늘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는 늘 그렇듯 K방산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나 인도네시아.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인니는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Korea Aerospace Industries recently gave me a tour of the production and flight test center for the KF-21 in Sachon, South Korea. It's been 10 years since South Korea's mostly indigenous fighter program, KF-21 Borame, entered development. And it's still on time.
That means that the first production version of the aircraft is going to roll off the assembly line later this year. 지금까지 제가 타왔던 4세대 어느 전투기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부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5세대에 가까운 매력적인 명품 전투기가 아닐까. 지난 11월 5일 대한민국 공군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KF-21의 역사적인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KF-21 보라매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여 약 50분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인데요. 이는 손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지휘비행이었고 또 그 첫 기종으로 아직 개발이 한창인 국산 KF-21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부터 단순한 시찰이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 총장은 시험비행 조종사 강준 수령과 함께 주종석에 올라 상승 및 선회, 고속비행 등 다양한 기동을 직접 수행하며 조종 안전성과 항공전자 장비의 정확도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국산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를 직접 확인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가상훈련체계 ETS를 통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2000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가상무장을 직접 사용하여 적기를 격추하는 등 KF-21의 핵심 전투 능력까지 실전적으로 테스트했는데요. 이는 KF-21이 기계적 비행 성능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에비오닉스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군 최고수장으로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직 공군 참모총장이 아직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은 개발 중인 시제기에 자신의 안전을 맡긴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는 KF-21의 최종 고객인 공군의 최고 책임자가 카이와 ADD 개발진 그리고 공군 52 비행전대의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기술력을 총장의 생명을 맡겨도 될 만큼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절대적 신임의 표현인데요. 이는 밤낮 없이 개발에 매진해온 수백, 수천 명의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사기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가장 극적인 상징적 행동이었죠. 동시에 이 비행은 전세계 잠재 구매국을 향한 최고의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K방산 수출 전선에서 KF-21은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전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성능 제안서나 잘 만들어진 홍보 영상이 아닌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타보고 운용해본 장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품질 보증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KF-21의 압도적인 개발 속도와 신뢰성은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다른 경쟁국들의 프로젝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례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을 말할 수 있는데요.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칸이지만 이는 잠시 뜨고 내리는 수준이었을 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본격적인 기동 시험 비행이나 시스템 통합 테스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KF-21이 이미 공군 최고위급 인사가 탑승해 전투 기동과 A사 레이더 성능을 검증하는 성숙된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두 기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라는 일부의 시도에 무언의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번 송 총장의 비행이 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가 착륙 직후 말했던 소감 때문인데요. 그는 솔직히 비행 전에는 F-15나 F-16 같은 4세대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늘부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4세대의 발전형이 아닌 5세대에 근접한 전투기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F-15K를 도입해서 전력화할 때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5세대급 전투기 개발을 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20년 이내에 직접 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투기를 만들어 탑승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비행을 해봤는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타왔던 4세대 어느 전투기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부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직접 기동을 해보고 두 엔진이 주는 파워, 가속 능력, 그다음에 항공기의 기동성 그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에비오닉스, 센서, 탑재 장비 그리고 그들의 통합, 융합 능력 그리고 항공기의 안정성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5세대에 가까운 매력적인 명품 전투기가 아닐까. 손 총장은 3,000시간 비행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에 더욱 반응이 생생한데요. 그는 KF-21이 대체해야 할 F-4 팬텀을 몰았고 최정예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원을 거쳤으며 공군 최강의 F-15K 비행대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즉 4.5세대 전투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KF-21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내린 것인데 그가 가장 경탄한 부분은 바로 기체의 반응성과 기동성이었습니다. 특히 두 엔진이 주는 파워, 가속 능력, 그리고 항공기 기동성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라며 조종 성능, 안전성, 항공 전자 장비의 통합 능력 모두가 탁월했다고 극찬했죠. F-15K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를 매일 타던 조종사의 입에서 상상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KF-21이 물리적 스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음을 시사합니다. 손 총장은 과거 F-15K를 도입하며 우리 손으로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길 원했는데 20년도 안 되어 직접 비행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이 전투기는 5세대에 가까운 매력적인 명품 전투기라고 자신있게 평가했는데 외신 역시 KF-21은 5세대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중이라거나 KF-21은 분명히 5세대 수준의 전투기이며 첨단 센서 전자전 시스템, 스텔스 기술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평가하며 5세대급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 총장이 KF-21과 비교를 했던 F-15는 4.5세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최고의 기동성을 갖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F-15의 탄생 철학은 지상 임무에는 단 1%도 할애하지 않겠다는 모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970년대 오직 소련의 미그-25를 격추하고 하늘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탄생한 F-15AC 이글에 대한 이야기죠. 1대1이 넘는 경이로운 추력대 중량비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기동성은 지금까지도 최고로 꼽히는데 EM 차트에서 F-15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기체 중 하나로 분류되죠. 비록 손 총장이 운용한 F-15K는 지상 타격 임무를 위해 개조된 전폭기이지만 그 근간의 강력한 힘은 여전합니다. 이에 손 총장 역시 KF-21이 F-15의 압도적인 물리적 스펙, 즉 TW나 익면화 중에서 F-15를 완전히 압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KF-21은 40년의 기술 격차로 이 구도를 뒤집었는데요. 1970년대의 설계의 F-15가 최고 출력의 머슬카라면 2020년대의 최신 공기역학과 디지털 플라이바이 와이어로 무장한 KF-21은 가히 F1 머신이었습니다. EM 차트상에서 F-15는 강력한 힘으로 속도를 잃지 않고 오래 도는 지속선의 능력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현대 공중전은 그게 다가 아니죠. KF-21은 컴퓨터가 기체를 한계까지 정밀 제어하며 더 날카롭고 빠르게 기술을 돌리는 순간 선회와 실속 직전까지 기술을 지켜드는 고받음과 기동에서 F-15를 압도합니다. 1970년대 아날로그 제어 시스템을 가진 F-15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까지 KF-21은 최신 기술로 초당 수백 번 계산하며 알아서 기체를 제어하고 밀어붙일 수 있죠. F-15K의 베테랑인 손 총장이 상상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기술로 구현한 40년 격차의 민첩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KF-21의 놀라운 기동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최근 발생했는데요. 바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운용기체가 현재 TOC-B에서 KF-21 보라매로 교체된다는 사실입니다. 특수비행이 기동성을 예술로 승화시켜 관객에게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로써 KF-21의 기동성이 증명된 것이고 또한 스텔스 설계 기반 전투기로 운용하는 세계 최초의 정규 특수비행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KF-21로 교체라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OC-B 기종은 공중 급유 기능이 없는데요. 이로 인해 영국, 폴란드 등 유럽이나 중동에서 열리는 해외 에어쇼에 참가할 때 여러 나라를 격려하며 중간 기착 및 급유를 받아야 하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자국안보 논리를 내세워 블랙이글스의 기착지 제공과 급유를 거부하는 외교적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공중 급유가 가능하고 장거리 논스톱 비행이 가능한 KF-21로의 교체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죠. 또한 KF-21 편대의 비행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TOC-B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라는 상징성을 가졌다면 KF-21은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라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갖기에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KF-21만큼 적합한 기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8대의 KF-21 물량을 공군이 추가로 주문함으로써 전투기 한 대당 개발비가 분산되어 전체 생산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양산 물량 40대 이후 블랙2로 넘어가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생산 공백기를 메워줌으로써 카이와 수백 개 협력 업체의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또한 이 8대의 KF-21은 그 자체로 완벽한 전투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전시의 스모크 포드만 떼어내고 즉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하면 대한민국 공군의 가장 강력한 8대의 결전병기가 추가되는 것인데요. 이는 F-35와 달리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예비자산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TOC-B 기체는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혹은 공유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KF-21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UAE는 방공사령관과 차관이 직접 KF-21에 탑승한 후 포괄적 협력을 체결했고 필리핀은 고위급 간부가 카이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사우디 역시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투기 대체기종으로 KF-21을 점찍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이들에게는 5세대급 센서와 준스텔스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압도적인 기동성이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젠16, 젠10 편대를 상대로 수량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질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할 때 KF-21이 젠10보다 더 민첩하게 기동하고 먼저 기술을 돌려 라곤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입니다. UAE와 사우디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핵심 위협인 이란 공군은 F-14, F-4, 미그-29 등 부형이지만 경험 많은 4세대 전투기를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대를 근접전에서 확실하게 제압할 고기동 전투기가 필수적인데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스텔스기가 언젠가는 PV와 교전이 실패하거나 근접 식별이 필요한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때 최후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전투기의 기동성인데 KF-21은 5세대급 센서, 준 스텔스 성능, 그리고 4.5세대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동성까지 모두 갖춰 이들의 전략적 요구에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답을 제공하는 기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일한 대안으로 유일한 대안이 된다. 오늘의 한 줄평 KF-21이라 쓰고 4.999 세대라 읽는다. That's a good look. I mean, it's a good looking airplane. No doubt about that. That is the best of all worlds there. Like an eagle. Like a modern eagle, I guess. Yeah, there's a slow speed demo, which is really not that slow. I love that paint job though. Can't say that enough. Big cockpit too. A lot of room. It definitely is when you're making your own jets, and for a while they had a very good pace.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KF-21 보라매가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 마침내 개발되어 전세계, 특히 동급 전투기 시장의 경쟁국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기체와 4.5세대 KF-21을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극도로 낮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 값을 구현하는 스텔스 성능, 그리고 그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해주는 내부 무장창 기술인데요. 이 두 가지 거대한 난관만 우리 순수 기술로 국산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완전한 5세대 전투기인 KF-21EX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가지 핵심 기술과 직결된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빠르게 한번 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1일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탄 비행체의 제작 공정에서 가장 근본적 어려움으로 꼽혔던 스텔스 외형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작업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한국의 독자적 기술로 말이죠. 기존 기술로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조차 꼬박 수십 일에 걸쳐 수행했던 이 작업을 불과 단 30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혁신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이길래 이런 혁신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텔스 성능의 핵심은 레이더 전파를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흩어버리는 극도로 정밀한 기체 외형 그 자체에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컴퓨터 3차원 설계상으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을 실제로 조립하고 결합하는 제작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0.001mm의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미세한 오차를 정확히 찾아내어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상에서 거대한 반사점으로 잡히는 그저 비싸기만 한 일반 전투기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가 표면 단차로 인해 높은 RCS 값을 보이는 것과 같이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은 이 치명적인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로 측정한 비행기 표면에 5,000개 가량의 방대한 좌표 데이터를 원본 설계도와 일일이 수동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해왔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고된 작업에만 꼬박 5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병목 시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한 대의 기체 외형을 검사하는 동안 다음 조립 공정은 속절없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대기해야만 합니다. 이는 전투기를 생산하는 총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인적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5,000개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 데이터를 사람의 눈으로 비교하다 보면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로 잘못 보거나 특정 부분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군데의 좌표값을 잘못 판단하는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천억짜리의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난관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5세대 KF-21EX 개발의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경우 스텔스 외형 검사를 위해 독일 지멘스의 팀 센서라는 소프트웨어를 PLM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한 누적 비용이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문제는 이것이 곧 전투기의 생산 단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나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략은 F-35를 구매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정도의 고성능이 필요 없는 나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조 원을 들여 외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자동화하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전세계 산업계 표준 3차원 설계 툴인 카티아와 데이터 입력 툴인 엑셀을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이 자동화 도구는 3차원 설계 툴이 모든 모델링과 복잡한 공간 좌표 계산을 담당하고 이후 엑셀이 그 측정된 5,000개의 좌표 데이터를 입력받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는 역할로 수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계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스텔스 항공기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정교한 코드로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투기 날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 날개 끝이 설계도보다 살짝 아래로 처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한국의 자동화 프로그램은 이것을 불량으로 체크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값을 보정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베스트핏이라고 하죠. 또한 스텔스 성능은 동체 부위마다 그 중요도가 명확히 다른데 가령 기체의 날개 앞쪽이나 공기 흡입구 주변은 0.1mm만 틀어져도 스텔스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날개 뒤쪽이나 동체 하부의 특정 영역은 스텔스에 덜 민감하죠. 한국형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방대한 스텔스 공학 지식을 탑재하고 있어 중요 부위는 극도로 정밀하게, 덜 중요한 부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사하는 영역별 차등 정밀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검사를 방지하고 검사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분석하는데 시간은 단 30분, 정확도와 신뢰도는 100%로 수렴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기존에는 문제점이 발생 시 수천 줄에 달하는 숫자 목록을 보며 추측해야 했지만 현재는 3차원 설계 툴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인 부분은 초록색으로 허용 오차를 벗어난 불량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즉각 표시되는 것이죠. 사실 기존 수동 검사 방식으로는 5세대 기체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보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번에 개발된 자동화 도구로 KF21이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드디어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처럼 5세대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하드웨어 요소가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소재개발연합에 출범 이후 거둔 국산화 개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전투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금속 재료, 즉 항공용 고강도 알루미늄이나 티타늄과 같은 핵심 소재들을 대거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항공기용 소재는 초고속 비행 시의 엄청난 공기 저항, 극저온과 고열을 오가는 극한의 온도 변화, 그리고 격렬한 기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기에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데요. 당연히 서방 선진국들은 이 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상태였죠. 그로 인해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43개의 소재 부품 제조사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총 52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소재개발연합이 출범합니다. 카이는 당장 KF21을 양산했을 1800여 종의 소재 부품 중 우선 900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명확한 수요를 제시하면서 개발만 성공하며 카이가 책임지고 전량 구매하여 KF21에 적용하겠다고 확실한 시장을 보장까지 해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이 불확실해 투자를 망설였던 국내 기업들은 모두 개발에 뛰어들었고 불과 6년 만에 항공소재 69종과 표준품 159종, 총 228종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입 대체 효과만 해도 당장 715억에 달했죠. 카이는 2030년까지 사용 빈도가 높은 900종을 모두 국산화해 누적 1조 3천억 원의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1조 3천억이란 돈은 해외로 빠져나갈 외화가 고스란히 국내 43개 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국산화된 항공소재 69종과 표준품 159종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고강도 알루미늄 압출제는 항공기의 동체 표대나 날개 구조물처럼 특정 단면 모양을 가진 길쭉한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티타늄 압연제는 초음속 엔진 주변의 강력한 내열 부품이나 높은 강도가 필요한 핵심 구조물에 사용되는 티타늄 판재 또는 박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금속 분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각광받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합금 분말입니다. 표준품 159종은 이러한 소재로 만들어진 항공기 여러 곳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격화된 특수 볼트,
너트, 베어링, 각종 센서 등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소재 국산화가 왜 5세대 개발에 극토록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것일까요? 5세대 스텔스의 성능은 앞서 언급한 공기역학적 외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데요. 형상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소재 기술, 즉 레이더 흡수 소재입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288종에 포함된 티타늄 아변제나 금속 분말과 같은 다양한 복합 소재들은 그 자체로도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주는데요. 즉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더 진보한 레이더 흡수 소재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초 소재들마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면 그 위에 덧바를 핵심 레이더 흡수 소재의 독자 개발은 애초에 시작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에 필요한 핵심 소재가 바로 이것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화염과 폭발적 압력을 기체 내부 구조물이 그대로 견뎌내야만 하고, 또 초음속 비행 중에 무장창 문을 열 때 발생하는 진동 부하는 기체 피로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극악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산화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과 내열 티타늄 합금 없이는 구조물 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카이와 ADD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뤄낸 성과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정밀 공정 자동화를 통해 5세대 스텔스 영상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스텔스 영상을 실제로 구현할 하드웨어를 확보한 놀라운 성과이죠. 지금도 4.75세대라고 불리는 KF-21이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의 라팔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5세대 기체에 근간을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5세대의 모든 조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KF-21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독자 48만의 전투 조종사 출신 CW 레모니는 최근 아덱스 2025에서 공개된 KF-21의 실제 기동 시연을 보고 극찬을 하면서 F-22와 F-35를 이을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4.5세대기와는 확연히 다른 유려한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익형 스텔스 외형을 극찬하면서 기동 성능도 매우 뛰어나 보인다고 분석하였죠. Hello. A lot of you sent me this KF-21 prototype comparison. I think it's a video from 2023 and 2025. We're going to take a look and see what we can learn. KF-21 is a cool fighter, Gen 4.5 or 5. It's kind of weird because it looks a lot like a Raptor, but in the early versions, I think later in the EX, they're going to change this, but early versions, it's all external stores, so different stealth characteristics. But it's a really cool South Korean produced fighter that is interesting to look a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 features and break down what we see on these two videos. October 31st is the demo flight comparison. You can see right off the bat, the square intakes, it's got ground power hooked up, HUD, canopy bow, IFF interrogator, 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So that's a cool feature to have. 20 mic. You hear that howl? It sounds like a Hornet because it's got Hornet engines, the 414, 400. These are indigenously produced, the 400K, but it's still the same GE 400. Flight control bit, built-in test. Every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in the world, including the F-16, F-18, F-22, F-35, they all do their own built-in test. So that's standard stuff. That is a two-seat version. I don't like it. It needs to only be single seat. But I guess for training, or if you wanted to put like a strike package and you wanted a Wizzo running drones or whatever, I guess you'd have that back there. But pretty cool. You can see the countries involved. Obviously, again, this is a prototype. I think in 2026, they're going to get their first 20 aircraft, and then they're going to later go to Block 2, and then the EX will then have full stealth with internal weapons bays. But this is kind of like their first hack at it, and that's, I mean, other than like the F-850. But this is a really cool airplane. Helmet-mounted display. Looks like Jahemix of some sort for the guy in the front. Guy in the back or girl in the back's not doing that. So normal HUD, partially reclined seat. Like I said, you got the canopy bow there with the IRST, and then the intakes. Twin engine. And I guess this is the newer one. I like the kind of the ghost paint job. That's pretty cool. Non-thrust vectoring, as far as I know. I don't think it's got 2D or 3D or anything like that, but good looking airplane. The D model, not as much, but it's a definitely a well designed aesthetically.
but it looks like a mini Raptor. Although it is a big airplane. I mean, I think the max gross takeoff weight's like 44,000 pounds, which is pretty heavy. More than Viper. That's like Super Hornet numbers. But you can see there. So it's not, I mean, depressed. So it's not an internal weapons bay, but you've got kind of depressed slots. But then if they add any kind of pylons or anything, it's just like a normal fighter. But this is going to be multi-role, so you know you're not necessarily needing stealth. And again, if you're only talking homeland defense, I mean, you might not be interested in that for the later days of the war. Yeah, no thrust vectoring, but again, it's got quite a bit of thrust in general. Actually, no, I take that back. It's 54,000 pounds max gross takeoff weight, with 44,000 pounds for the 44,000 pounds in afterburner with both engines, with the GE engines. GE makes good engines, so it's a good choice. And then again, this is an air show, so you're not going to get any of the features that we care about in 2025, the beeps and squeaks. But I mean, obviously, it's just going to be cool for performance-wise. Min radius turn there. I think Mach 1.8 is what they have it. 1.81. I don't know. I'm guessing a 9G fighter. I would assume based on that min radius turn. We also don't know the alpha. But without thrust vectoring and the leading edge extensions, I doubt it's as maneuverable as like a Super Hornet or a Hornet. But it's still a very capable aircraft. I mean, with the F-22, which this looks a lot like, the thrust vectoring and the thrust to weight ratio is what gives you that turn performance, instantaneous and sustained. I don't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probably more like the F-35, if I had to guess, as far as turn performance. But you can do a lot with flight control computers now, which is what the F-35 does. Doesn't need thrust vectoring, just needs thrust. And yeah, I mean, looks very similar in this view to the F-35. So probably 9G, one 9G turn, higher AOA, like Ghost paint job. That looks cool. There you go. Very cool demo. Very well flown. Aileron rolls, always important in combat. So not probe and drogue, but a boom, like the U.S. Air Force would use. Carve outs for the missiles there on the belly. That's a good look. I mean, it's a good looking airplane. There's no doubt about that. That is, I mean, the best of all worlds there. Like an eagle. Like a modern eagle, I guess. Yeah, there's a slow speed demo, which is really not that slow. I love that paint job, though. Can't say that enough. Big cockpit, too. A lot of room. Same demo. Both years, it looks like they did pretty much the same profile or anything like that out of it. It looks like it's just going to be a multi-role workhorse, bridging that 4.5 to 5 gen or 5th gen gap. Highly competent design pilots. It definitely is when you're making your own jets, and for a while they had a very good pace. Yeah, that cockpit looks a lot like the F-35 as far as the space and design and stuff. That looks very similar to the F-35 minus the HUD, which I think it's good to have the HUD, to be honest with you, other than just relying on the helmet. But it does have a helmet. I don't think he's wearing one right here, but yeah, pretty cool demo, pretty cool airplane. Again, there's the Erst. I don't know where I haven't seen the speed brake on it yet. It's on the spine, I would assume, like the Hornet. But cool demo. It'd be interesting to see kind of more high alpha stuff if it's capable of doing it, and kind of what kind of turn performance. Obviously, it's still a prototype, so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Is awesome, man. I think it's cool. It's a cool demo. Thanks for sending me that. 이처럼 외부 전문가의 눈에도 KF-21의 5세대 잠재력은 명확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이 성공한 두 가지 핵심 기술 확보는 그 잠재력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고한 이정표입니다. 보고 있나 있니? 오늘의 한 줄 평. 그럼에도 KF-21은 5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끼린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결정체인 KF-21 보라매가 연일 성공적인 비행시험을 거듭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 과제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차원을 넘어선 보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해외 기술 종속을 끊어내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이라는 꿈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F-35와 F-22 등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매우 명확한 데이터가 최근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항공산업과 발전산업의 핵심인 가스터빈 기술 데이터인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10월 13일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 380MW급 대형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2026년까지 해당 가스터빈의 공급을 완료할 예정인데 두산에서는 생산까지 단 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빠른 납기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가 핵심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이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독일 지멘스와 같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빠른 공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 절묘한 시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뢰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3년 정부와 함께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위한 국제 과제를 시작했으며 2025년 역사적인 첫 수출 계약을 맺기까지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연구 개발에 매달려왔는데요. 하지만 항공우주 및 발전산업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쾌거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가스터빈의 종주국이자 세계 기술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 당당히 진출했다는 점인데요. 혹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번 수출이 성사된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두산의 가스터빈은 이미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15,000시간 이상의 장기 운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성능과 내구성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63.2%에 달하는 높은 열 효율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죠. 사실 가스터빈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터빈 입구 온도 TIT인데요.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은 더욱 강력한 힘을 내뿜고 동시에 연비는 비약적으로 향상하게 되죠. 문제는 이 온도를 단 1도 높이는 것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난관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쇳물조차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초고온의 연소가스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는 수백 개의 터빈 블레이드를 끊임없이 때리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만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공학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극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모델인 DGT-6 가스터빈의 TIT는 무려 1650도,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휘사의 최신의 모델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중국이 그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도 수십 년간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죠. 최근 중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F급 가스터빈의 터빈 입구 온도는 약 1300도에서 1400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온도 차이를 넘어 소재공학, 정밀주조, 냉각 기술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아직은 따라잡기 힘든 거대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하죠. 또한 중국 가스터빈은 300MW급으로 한국의 380MW급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 80MW 차이를 넘어 기술의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MW는 일반적인 가정 약 2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량으로 웬만한 중수도시 하나를 추가로 밝힐 수 있는 발전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하며 극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H클래스의 초대형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수출까지 이루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공업 제조 역량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해외 전문 매체들 역시 이러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가스터빈 전문지 가스터빈 월드는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후발 주자였던 한국이 단기간에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
코리어로 우뚝 섰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국가는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이 왜 KF-21 전투기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 제트 엔진은 고압 가스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다는 동일한 과학적 원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00도가 넘는 극한의 고온을 견뎌내는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은 두 분야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GE나 롤스로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제작사들이 대부분 소형 항공 엔진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술을 발전시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으로 진출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하는 독특한 역방향 개발 경로를 택한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항공 엔진 제작사들과는 달리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게 됩니다. 특히 발전용 터빈 블레이드는 항공기 엔진용 블레이드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데요. 이 거대하고 무거운 부품이 수천도의 열과 엄청난 원심력을 견디며 변형이나 균열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가벼워야 하는 항공 엔진 부품의 내구성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욱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더 오래 버티는 기술을 이미 체득한 셈이죠. 또한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100%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연소기, 터빈 등 가장 뜨거운 부분인 이른바 핫섹션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외부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있어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수출 통제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성능 개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산 KF-21에 탑재된 엔진으로 딱 좋다는 것이죠. 딱 좋아! 현재 우리 공군의 KF-21 보라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그 심장인 엔진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중대한 약점으로 작용하며 자주 국방을 향한 마지막 길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자 할 때 엔진의 원산지인 미국이 설정한 국제무기 거래 규정 ITAR로 인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투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는 단 한 대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타국 엔진이 지닌 문제점은 현재 터키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칸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터키의 칸 전투기는 개발 초기부터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엔진 수급 문제인데요. 현재 비행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시제기들은 우리 KF-21과 마찬가지로 미국 지휘사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터키의 러시아 S-400 도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은 카차를 발동했고, 이로 인해 터키는 F-35 전투기 공동개발 퇴출 및 F110 엔진 추가 도입까지 불확실해져 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온라인의 6월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칸의 개발 일정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계획되었던 첫 번째 양산 시제기의 초도 비행은 2026년 1분기로, 두 번째 시제기는 2026년 2분기로, 그리고 세 번째 시제기는 2027년 초로 각각 연기되었죠. 터키 항공 우주 산업의 총괄 매니저조차 공급망 및 제조상의 문제를 공식적인 지원 사유로 언급했는데, 이는 엔진 수급 문제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터키 칸의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초의 기술 실증기 비행은 단지 이 항공기가 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사실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바로 시험 비행 몫이었습니다. 즉 레이더, 항정 장비, 무장 시스템 등을 통합하고 고난도 기동을 수행하며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핵심적인 비행 시험 단계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칸 프로젝트가 단순한 선전용 목각 비행기에 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KF-21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총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하여 최소 4년간 2000소티 이상의 비행시험을 계획했는데, 반면 칸은 KF-21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면서도 고작 3대의 시제기로 단 3년뿐인 비행시험만 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엔진 수급을 못하면 사실상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 어찌어찌 계획대로 자체 개발 엔진인 TF35000을 장착하더라도 기존 F110 엔진과 크기, 무게, 추력, 공기 흡입 요구량, 냉각 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실 구조부터 공기 흡입구, 연료 시스템, 비행제
6개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기체 전반에 걸친 대규모 재설계와 혹독한 검증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수반되어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를 하나 더 개발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아덱스 2025를 앞두고 최종 점검 비행에 나선 KF-21 시제기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KF-21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가 하면 급격한 선의 기동과 인멜만 턴 그리고 고속 롤링 기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난도 기동을 자유자재로 선보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기술은 우리가 F-22 랩터의 F-119 엔진과 동급 수준의 국산 엔진을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세대 제트 엔진의 걸작으로 불리는 F-22의 F-119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는 1649도입니다. 바로 이 경이로운 온도가 F-22에게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부여하는 힘의 근원이죠. 그런데 두산이 개발에 성공한 최신 발전용 가스터빈의 터빈 입구 온도는 무려 1650도에 달합니다. 이 두 숫자의 비교는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넘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졌던 초내열 소재 기술과 초고온 부품 설계 및 냉각 기술의 정점에 이미 도달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세계 항공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 분명한데, 이는 F-35가 가진 다목적성과 F-22가 가진 고기동성을 모두 갖춘 궁극의 하이브리드형 5세대 전투기가 KF-21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22급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애프터버너의 도움 없이도 마 1.5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순항 비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넓히고 전투 시 에너지 관리와 생존성 측면에서 4.5세대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우위를 지니게 되죠. 또한 KF-21은 F-22보다 더 넓은 내부 연료 및 무장 탑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엔진의 추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KF-21은 훨씬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하고도 최고의 비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F-35의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을 농락하며 터키 칸을 선택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머지않아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신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칸 시제기 개발 일정이 이미 지연되고 있고 2028년으로 예정된 초도 양산 목표 달성 가능성 또한 매우 비관적입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 통합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까지 남아있어 인도네시아의 공군력 현대화 계획 자체가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까지 지연되어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 지연 사태로 인해 칸 프로젝트가 엔진, 항전 장비 등 핵심 기술 대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터키가 인도네시아에게 약속했던 기술 이전이 결국 뻥카였음이 드러나고 있죠. 설령 때에 맞춰 도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인데요. 현재 인디가 도입을 확정했거나 이미 도입이 완료된 전투기 기종만 해도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한국의 KF-21, 러시아의 수호-27, 수호-30, 영국의 호크 MK-200, 그리고 터키의 칸까지 무려 7개에 달하며 생산국은 6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중국제 젠10 구매 루머까지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보급 관련 재앙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필요한 예비 부품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고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부품이 부족할 때마다 전투기 전체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종별로 서로 다른 정비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에 고도로 숙련된 정비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복잡한 보급 체계는 실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전투기의 비율, 즉 가동률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인도네시아의 보급 담당관 예타 초카세우는 지금 저녁 마려울 듯 오늘의 한 줄 평 맛있다고 다 섞어놓게 되면 응 개밥